끝내준다. 역시 정명석. 왜 죽어야 하는가?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고 답변을 내놓는데, 솔직히 매일 죽어야 하는 X는 이 한 문장으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할 때까지. 그런데 문을 열고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직전에 생각이 났어요. 왜 죽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이제 범죄자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졸한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 죽어야 하는가?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한동현이라는 소년이 있고요. 이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깨어났는데, 자신도 모르는 일상이 후다다닥 지나가다가 저녁 때 의문의 누군가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깨어나요. 자신의 죽음이 반복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어딘가 피해보기 위해서 도망쳐보기도 하고 어디 숨기도 하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죽음이 반복됩니다. 죽음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 와중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매일 죽어야 하는 X의 가장 중요하자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장르적인, 실제로 타임머신이 있거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장르적인 이런 규정으로 따르면 타임 루프라는 거는 그 시간의 반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인 이제 계속 어떤 시간대에 갇히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 거를 타임 루프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임 슬립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타임 슬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타임 리프라고 부르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이제 타임 리프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뭐 웹소설에서 회빙환, 그래서 회귀, 빙의, 환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유사한데, 사실 실제로 벌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장르적인 규칙이라고 보니까 두 개나 세 개가 섞여 있기도 하고 아예 다른 방식을 풀어내기도 하니까 장르적인 규칙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매일 죽어야 하는 X는 이 셋 중에서 타임 루프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점은 같은 장면을 계속 쓰니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은 지점을 반복되는 지점이라 조금씩 다르게 써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인데, 생각지도 못한 장점을 이제 쓰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내 삶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게 작가들은 그런 존재거든요. 책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이야기 속의 인물로 살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상상들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작품들은 좀 덜 그랬는데, 이 매일 죽어야 하는 X를 쓰면서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 옆에 있는 친구라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할까라는 걸 이제 다시 돌이켜 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삶을 돌아본다라고 이제 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장르보다 이 타임루프물은 이제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는 장치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삶에 빠지게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라는 조금 더 몰입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타임루프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복구됐을 때, 소위 얘기하는 반성이 끝나고 처벌이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성설이나 성악설을 따로 믿진 않지만, 사람은 자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선호하는 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점이 갈림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범죄자의 사례들을 보고 범죄자의 증언이나 범죄자가 남긴 기록들이나 행적들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잡히는 지점들이 잘 없거든요. 뭐 불안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부유한 환경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반면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사례들이 있고, 좀도둑질을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나중에 성장한 사례 있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나 다른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갱생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갱생의 가능 여부를 두는 것보다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나 처벌, 그러니까 이번에 걸리면 더 심하게 처벌을 받아서 사회에 복귀가 힘들 것이다 라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이제 제가 재판을 참관을 하러 가면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판사님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님 술에 취해 있었어요. 네,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범죄라고는 하지만 뭐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몸과 그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판단이 돼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쪽으로 흘려듣고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오롯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에 집중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이제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그 신체의 이제 상처를 복구됐는지, 금전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지,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계속 초범이니까, 그 다음에 가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형을 깎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죄와 벌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기억나지 않는 죄도 당연히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범죄가 맞습니다. 끝내준다. 역시 정명석. 야, 그 장르 대작가의 귀환, 뭐 이런 건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가가 계속 고민하고 있구나. 그냥 많은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많은 행사를 다니고, 많은 강연을 다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작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2006년 첫 책이 나오고, 이제 20년 차의 작가가 됐고, 계산을 얼마 전에 해보니까, 장단편 포함해서 약 270편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한 270 몇 번째 정도 되는 책일 텐데, 아무것도 기반이 없던 고졸 출신의 바리스타가 20년 동안 열심히 장르에 천착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장르 작가로서의 고민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뭐 완성형 작가다 이런 거보다는 이 작가는 계속 도전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글을 쓰게 됐을 때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파주 출판 도시에서 바리스타로 커피를 만든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고 글쓰기에 관한 어떤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을 이수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네가? 그리고 신기하네? 두 가지 반응 중에는 저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한 권, 두 권씩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규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신춘문예에 도전해서 작가가 됐다면 저는 그 신춘문예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규정돼 있죠. 어디 출신에, 어디 대학교 출신에, 어느 교수에게 배우고, 어디 신춘문예에 등단한 누구.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후에는 그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내고, 작품집 내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온 세상이 나의 스승이자 나의 배움터였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지점들, 내가 쓰고 싶은 지점들.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는 동화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동화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어른들이 읽으면 좋겠는데, 라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한 데 썼고. 다행히 이제 출판계의 수많은 장점 중에 제가 제일 고마워하는 장점들이 뭐냐면 선입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온 길,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의 주변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버린 경우가 많은데 출판계는 그런 거 없이 작가가 내민 시놉시스, 그다음에 작가와 체결한 계약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출판계에 대해서 이 점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도전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내가 어디에 없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고 이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다 보니까 뭐 많은 분야에 이제 존재하는 작가가 된 거죠.
일단 엔솔로지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글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엔솔로지는 작가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뭐 분량이 짧다고 들어가는 공력이나 에너지가 장편보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엔솔로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저만 당하고 싶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계에 제가 어떻게 발을 디뎌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출판사를 차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 다른 작가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 작가가 출판이란 생태계에서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본인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출판계에서도 이 사람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가졌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엔솔로지이거든요. 여러 사람과 같이 하게 돼서 책임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부담감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편을 어느 정도 쓰는 걸 보면 이제 장편에 대한 어떤 데이터 비슷한 게 좀 나오거든요. 저도 나오고, 당사자도 나올 거고, 작품을 보는 출판계의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런 게 있고, 강연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그 청소년 소설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제가 1년에 한 100회에서 120회 정도 강연을 다니는데 힘들지 않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작가가 독자를 만나는 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자기가 만든 생산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고맙다거나 와줘서 반갑다는 얘기를 듣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해요. 몸이 힘든 거는 뭐 쉬면 됩니다. 쉬면 되고, 그다음에 잠을 좀 줄이면 되고. 그래서 제 여건과 체력이 되는 한 강연 활동도 좀 해보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강연을 좀 다녀야 이제 책이 팔리는 지점도 좀 있고, 방송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최근에 요청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 한 번 정도 이제 특별 출연했다면, 최근에 이제 좀 길게 출연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저의 삶의 일부이고, 좀 제가 익숙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사회, 다른 세계라 좀 재미있기도 해서 그냥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좀 즐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도 많이 받고, 뭐 제가 최근에 글쓰기 강연도 좀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뭐 학생이거나 직장인이면 사실 글쓰기에 도전한다고 글쓰기가 삶의 1순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지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뭐 다른 취미 활동도 있는데, 그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의 경험을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2011년까지 직장을 다녔으니까, 이제 바리스타로 일했으니까 저도 출근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온전히 글쓰기에 투입할 수는 없었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출근하고, 출근하면서 이제 책을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하고, 도착해서 일하고, 점심을 남들보다 좀 빨리 먹으면서 뭐 제 일 특성상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하거나 책을 더 읽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시간이 좀 남을 때 노트북 가져나온 걸로 작품을, 글을 쓰고, 저녁 때 퇴근해서 저녁 먹고 이제 아내와 잠깐 얘기 나누고, 밤 한 11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글을 썼었어요. 더 쓰고 싶었는데 더 쓰다가 이제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3시 정도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그 생활을 반복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24시간, 여러분에게도 24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쓰느냐는 각자의 몫이고, 내가 이 일을 열망한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겠죠.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잘 안 믿어요. 왜냐면 뭔가를 하는 다른 일이 내가 얘기한 그 일보다 소중하니까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일, 뭐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잠을 줄이든가 아니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쏟아붓지 않으면 결코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거든요. 특히 글쓰기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의 반응이 싸늘할 수도 있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그것 역시 글쓰기 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이겨내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계획은 이 책이 잘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호응을 받는 거고, 제가 익숙하게 쓰지 않은 타임 루프물이긴 하지만 저와 출판사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로 있고, 장기적인 목표로 따지면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 되니까 언제까지 글을 쓸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한 15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시기까지 견디려면 사실 지금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이 어느 정도 통과되다 보면 이제 500권, 500권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시절이 이제 뭐 저의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발자취? 그 두 가지가 저의 장기 그리고 단기 목표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